우리 군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가 떨어진 서해상에서 부품 등 총 2점의 잔해를 수거하고 인양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북한군이 여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또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이 북한군 해안포 발사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지만은 좀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었는데 먼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아침 앞서 저희 검인석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오늘 아침 한 7시 20분쯤에 북한 황해남도 장상곶,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마주 볼 수 있는 황해남도, 이 장상곶은 그 민요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쪽에 있는 해안포 부대에서 수발의 중국 서해 방면으로 발사를 했다. 그래서 군 당국은 나중에 이것이 자체 훈련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백령도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단계인 그 어떤 대피 준비령이 한때 발령되고 있고, 지금 한 서너 시간 지금까지 거의 북한군 동향은 특이 동향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해안포 발사 후에 가까운 백령도 주민들은 한때 대피 준비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조금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군이 남측을 향한 도발이기보다는 자체 사격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도발을 한 건 2010년도 이후 도발 패턴을 보면은 좀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올 때 우리 NLL을 서해 임의의 NLL 이제 북방한계선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축에다 떨어뜨린다거나 인근에 떨어뜨리는 이건. 근데 이번에 포심 방향이 저쪽 서해 공해상 쪽으로 겨냥을 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2월 7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월 8일 날 새벽에 소총도의 북한 경비정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때 우리가 과거와 다른 패턴에 대응을 했죠. 경고 사격인데 과거에는 어떤 고속정에서 기관총을 쐈지만은 그때 바로 처음부터 구축하면서 76mm 함포 5발로 경고 사격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 전면 중단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고, 우리가 계속 한미 당국이 이제 북한의 미국의 6대 전략자산 한반도에 배치라든가 1년에 이제 4월까지 훈련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려는지 어떤 테스트 차원에서 반응을 떠보기 위한 아주 미약한 도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기에 사격 훈련에 나선 이유, 김 의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단 방향 자체가 이제 중국 쪽, 특히 이제 서해 공해상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번 좀 뭔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기 위한 일종의 좀 찔러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북한은 물론 이제 직접적인 위협은 오늘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해안포 사격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 적도 있고, 또한 이제 연평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해안포 진지를 건설했고, 또 주목할 것이 이제 연평도를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관측소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진지도 또 연평도 주변 인근 섬에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이런 도발 야욕은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후로도 아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김 기자,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1단, 2단, 3단 추진체들 잔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1단 추진체 잔해 이 2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단은 우리 해군이 계속 이 일대 어청도 일대 수색을 하다가
이 잔해를 발견했다라는 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 2012년 12일 북한이 이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5번째 발사했을 때 같은 궤도로 날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큰 좀 의미 있는 잔해물들을 수거를 해서 어떤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 사이에 기술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죠. 1단계 추진체가 자폭 기능이 달려서 폭발을 해서 잔해가 270여 발 이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해역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를 봐서 오늘도 군이 뭐 며칠 전부터 발표했으면 굉장히 작은 부품 가진 사실은 뭐 굉장히 쇠쪽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성분이 어떻다 어떤 뭐 연료를 쓴다 어떤 기능을 한다 이건 탐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폭발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잔해물을 수거를 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분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우리 군이 수거한 것이요. 미사일 1단 추진체 연료통과 분사구로 추정되는 그런 잔해물입니다. 1단 추진체 연료통, 분사구. 우리가 요거를 수거했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서 김주환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우리 군의 이제 뭐 국방과학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과거 이제 은하 3호와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가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사실 이 광명성호까지 발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1차 우주 개발 계획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이고 또 향후 또 새로운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성호를 이제 분석함에 따라서 향후 북한이 어떤 우주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도 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수거된 잔해물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이 돼서 이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김정은이 광명성 4호 발사를 자기네 스스로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자축을 하면서 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훈장을 줬단 말이죠. 줬고 그러면서 우주 개발 사업을 좀 더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데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이 봐야 될까요? 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속임수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수 발언이요. 네. 2월 7일 날 낮 12시에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에 중대 발표할 때 그때 이춘희 아나운서 말미에 보면 이 우주 개발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안 쓰고 계속 쌓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북한이 굉장히 위성이 목적인데 위성은 사실 거의 사용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러시아라든가 뭐 북한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프랑스나 이런 데서 거기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에 쏘아 올리면 되죠.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미가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무렵에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북한이 굉장히 나름대로 위축감을 느끼고 국제 여론을 다시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한미 양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때문에 압박을 받으니까 우주 개발 사업이라는 전략적인 용어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린 건 1998년도부터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1차 발표를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사업 플랜을 국제사회에 제출을 하라고 굉장히 공고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발을 한 건 굉장히 이건 상투적인 용어다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이 해안포 발사 그냥 자체 사격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우리 군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령이 내려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불안하게 되고 그런 긴장감이 조성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광명성 4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면서 분명히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거든요. 과거에도 북한은 핵실험 뒤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적이 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 이제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이제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또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준 적도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패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한미가 뭐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이 동원된 가운데서 연합훈련을 준비 중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무력을 사용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누가 했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사이버 테러가 이제 가장 손쉬운 도발 수단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을 경우는 정말 누가 했는지 그 도발 원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가 공격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남한 내부를 동요시킬 수 있는 어떤 아주 효용적인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도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국지적 도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리가 지금의 훈련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은 태선 인포콘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대응 대비 태세를 격상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자지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외부에서 해킹 공격의 그 개수를 거의 다 사실상 리얼타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나 주요 국가 시설은 되는데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저희도 이제 언론사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에 대한 이런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일반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자시설물, 이런 식으로 또 다중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 관련 이렇게 스케줄을 사이버 공격을 해서 굉장히 혼란을 준다라든가 이런데. 이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도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 어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정부기관이라는데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스케줄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렇게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약간의 공격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런 사이버 테러, 북한의 정찰 총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남 총책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이 바로 정찰 총국장 아니었습니까? 이 김영철이 그럼 주도로 해서 이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사실 좀 이렇게 호전적인 인물이고 또한 현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의 그 대남 정책을 거의 다 총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이 사이버 테러인데 이러한 테러를 지시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또한 이제 계속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국회에서 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이버 테러 외에도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김영철이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이런 테러와 관련된 그런 첩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정원이 더더욱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한 첩보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남 강경파, 대남 총책이자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 앞서 지금 좀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작년 말에 우리가 파악하건대 김양건 사망 후에 통일전선부장으로 김영철이가 옮겨갔는데 김영철이가 옮겨가면서 정찰총국장을 겸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임 인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데 정찰총국장은 누가 맡냐면은 북한의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 산하의
제1부 부장이 있고 제2부 부장인데 제1부 부장이 항상 겸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영철이 과거 북한군 총정찰국장을 10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남전 통전부장으로 옮겨왔다라는 의미 자체는 무형의 도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그 비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설령 옮겨왔다라고 해도 본인이 과거 총정찰국을 10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너무 연계 방식을 너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네. 보다 위협적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터졌을 때 그 이후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이르릅니다. 이게 네. 북한이 얼마나 불량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된 것이 굉장히 고위 인사를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에 있는 인물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다는 자체는 김정은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른바 통일대전에서 한반도, 남한을 어떤 이렇게 적화시키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방법론적인 분야에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 한미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고 또 어떤 훈련들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 지금 키 리졸브와 이제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시 상황을 대비한 뭐 지휘소 훈련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이제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군들이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작전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나온 훈련 규모로 보면은 사실 1980년대에 거의 팀 스프리트 훈련과 맞먹는 수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기로 되어 있는 전력들만 보면은 일단은 미 본토에서 샌디에고에서 항공모함이 또 오고요. 또한 그 밖에 미 해병대까지도 동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7함대 이제 일본 지역에 있는 항공모함과 해병대 전력까지 포함을 하면은 두 척의 항모가 한반도에 동시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제 F-22 전투기도 지금 사실 한반도 인근에 지금 전개 중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서는 또 B-2 스텔스 폭격기도 또 추가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일련의 훈련을 하면 해마다 뭐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민구 장관도 발표를 했으면 역대 최대 규모. 이것이 갖는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하냐면 북한은 이 훈련할 때마다 이제 이른바 북한식 정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정군 동원령을 내린다는 자체는 뭐냐면 북한의 경제가 올스톱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군사훈련은 국가가 배급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나눠주지만은 북한은 그런 체계가 아니군요. 이 북한의 비정규군이라고 해서 노농저기군이라든가 붉은 청리군이 있군 이런 사람들이 북한군의 정규군에 편성을 돼야 됩니다. 북한의 정규군에 편성을 돼야 되는데 북한의 정규군은 식량을 군단별로 각자 조달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100을 갖고 있는데 150명 들어있는데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북한이 집단 운동을 하니까 노력동원하면 이른바 아이들 다 타가소에 맡기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해마다 봄에 우리가 한미가 대응 군사연습을 하는 것이 북한이 이 굉장히 고강도의 도발적인 언사를 퍼붓는 이유 중에 배경은 바로 자기들의 운신을 아무것도 체제 내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한미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을 한다고 하니 북한도 나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북한이 정말 딱 북한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건은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대북 제재안은 세 단계로 크게 나누는데 처음에 결의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상임 이사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의장 성명이 있고요. 의장 성명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보다 낮은 단계가 이른바 언론 성명인데 우리가 천안함 사태 때도 불구하고 50 며칠 만에 이게 의장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집단안보 체제에서는 중국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벽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큰 기대는 얻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 전면공단이라는 독자 제도도 마련했고 일본도 마련했고 어제 미국도 독자 제재안을 마련해서 네. 이 개별 제재 방식으로 해서 우방국들끼리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수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그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세들 살펴봤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